프라하를 여행하시다가 커피 한잔 하셔야겠죠? 가보실 만한 카페 한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카페 루브르라는 곳인데요. 이 카페는 워낙에 역사가 깊은 곳이라서 유명한 단골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아인슈타인과 카프카도 이 카페를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남들은 잘 모르는 특별한 사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특별하냐면요, 이 사람은 로봇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작품이 이미 100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프라하의 카페 루브르에서 로봇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페 루브르는 100년이 넘은 역사가 깊은 카페입니다. 1902년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다니까요. 100년이 아니라 120년도 넘은 오래된 카페인 거죠. 이 카페는 깊은 역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장소였는데요. 프란츠 카프카가 소설을 쓰고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신비를 풀던 그런 카페였던 거죠. 거기다가 너무 좋은 게 별로 안 비싸요. 이 카페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메뉴들 가격이 정말 저렴한 편이고요. 이 카페 맞은편에 KFC가 있거든요. KFC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하기도 해요. KFC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여행을 안 가셔도 언제든지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프라하에 오셨으면 익숙한 프랜차이즈보다는 카페 루브르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프라하 갔다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미모의 게이 청년한테 플러팅을 당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는 티모시 살라메를 조금 닮았었네요. 물론 저의 성적 정체성과는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거절했습니다. 아무튼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카페 루브르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커피를 드시면서 이 카페에 왔었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멋질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카프카와 아인슈타인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동행하신 분한테 카프카, 아인슈타인 얘기해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카렐 차펙이라는 사람입니다. 카렐 차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체코에서는 작가로서 엄청난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요. 거의 체코 현대문학 자체를 정립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는다고 해요. 물론 프라하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소설가는 당연히 카프카죠. 카프카인데 카프카는 독일어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카프카의 작품들은 독일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체코어로 쓰여진 체코 문학 세계에서는 카렐 차펙이 엄청난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렐 차펙이 체코의 국민 작가라고 말해진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게 미안할 정도의 위대한 작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20대 중반부터 뛰어난 작품들을 써서 유명해졌다고 하고요. 소설은 물론이고 희곡, 연극의 대본이죠. 희곡과 에세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명작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글만 잘 쓴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체코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대단한 카렐 차펙이 이 카페 루브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아주 단골이어서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가 주최하는 행사들도 이 카페 루브르에서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1925년에는 펜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화클럽이 있는데요. 이 문화클럽의 체코슬로바키아 지부, 당시에는 체코가 체코슬로바키아였죠. 이 체코슬로바키아 펜 지부를 이 카렐 차펙이 창립을 했었는데 그 창립 행사를 바로 이 카페 루브르에서 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카페 루브르의 단골이었던 카렐 차펙이 특히 유명한 게 뭐냐면요, 바로 로봇입니다. 글 쓰는 사람이 무슨 로봇이냐, 엔지니어도 아니고 무슨 로봇이냐 하실 수 있는데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카렐 차펙이었습니다. 카렐 차펙의 여러 작품들이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희곡, 연극 대본이거든요. 이때 로봇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된 거죠.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이 희곡은 미래 이야기예요.
로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천재 과학자가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여기서 유니버설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로숨의 만능 로봇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20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로봇이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사이언스 픽션, SF 희곡인 셈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에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고요. 이 희곡 작품이 연극으로 상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체코 단어가 널리 퍼지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로봇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럼 왜 체코어로 로봇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체코어로 로봇은 고된 노동, 중노동, 노예노동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해요. 인간이 하기 어려운 고된 일들을 로봇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이 기계에다가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작품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 로숨의 만능 로봇이라는 작품은 로봇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는 로봇 반란 이야기예요. 로봇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로봇에 반란하면 떠오르는 작품들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아이로봇, 윌 스미스가 나왔던 이런 작품들. 게임으로 보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게임도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다 로봇의 반란을 주제로 담고 있죠. 로봇의 반란 이야기의 원형적인 작품이 바로 이 카렐 차펙의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로숨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옛날에 로봇을 만들었대요. 로숨 과학자는 이미 옛날에 만들어서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사람이 만든 설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조 방법을 남긴 거죠. 거기에 따라서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공장에서만 로숨의 로봇 제조 방법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 공장에서만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봇 독점 생산 공장인 거죠. 그런데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던 인간들을 다 죽이고 로봇들이 공장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장을 운영하던 이 인간들이 로봇에게 죽기 전에 로봇의 제조 방법을 여주인공 한 명이 없애버려요. 로봇을 만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조 방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봇이 이 공장을 다 차지를 했는데 문제는 로봇들도 자기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작품에서의 로봇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기계로 이루어진 그런 로봇들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인조인간에 가까워요. 인간의 생체 조직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 로봇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봇도 다 낡아서 죽어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 기본적으로 암울하긴 한데 그때 마지막에는 또 로봇 가운데 약간 변화를 일으켜서 인간의 감정을 갖는 그런 로봇 커플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플이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끝에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카렐 차펙의 로숨의 만능 로봇이라는 이 작품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전 유럽 각지에서 성황리에 공연이 되었고요. 바다 건너 뉴욕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 작품이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물론 이야기가 신기하니까 그랬죠. 우리는 로봇 반란 이야기가 이미 익숙한 주제이지만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밌었겠죠. 그런데 이 작품 자체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작품이 성공하게 된 시대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말씀드린 대로 1920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당시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휘감고 있던 것은 공산주의 혁명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것이 1920년이었고요. 그 3년 전인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죠. 러시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또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어떤 위기감, 또 혁명을 찬성한 쪽에서는 기대감이 퍼져 있었던 거죠. 즉 이 작품에 나오는 로봇의 반란은 공산주의 혁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렐 차펙이 공산주의를 좀 싫어했거든요. 카렐 차펙이 보기에 공산주의는 인간적인 요소, 인간의 사랑 같은 감정의 요소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논리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공산주의에서는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즉 자본과 노동자가 있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라고 하는데 로봇이 있게 되면은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게 되죠.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자본가처럼 노동을 하지 않고 로봇들이 노동을 다 하게 되니까 노동자가 바로 로봇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 로스의 만능 로봇이 1925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이 됐었어요. 굉장히 이른 시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에서도 공산주의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신경향파 문학, 카프 문학 같은 것들이 이때 유행을 했거든요. 공산주의 혁명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노동자나 농민들이 막 핍박을 막 받다가 그러다가 다 분노를 해가지고 이 마을을 불지르고 지주를 처단을 하고 아니면은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이런 작품들이 바로 이 신경향파 또는 카프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경향파 문학, 카프 문학 쪽에 중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박영희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1925년에 신경향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박영희가 신경향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1925년 같은 해에 바로 카렐 차펙의 이 로스의 만능 로봇 희곡 작품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체코어를 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본어에서 번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연극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작품이 연극으로 공연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고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유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광수 같은 사람도 이 작품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박영희는 아마도 일본 작가가 번역한 것을 보고 조선어로 번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영희 번역에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작품 제목도 로스의 만능 로봇, 로스의 유니버설 로봇이 아니고 인조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좀 의역이 된 거죠. 로봇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공산주의적 상징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의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이 박영희, 로스의 만능 로봇을 번역을 한 박영희는 강력한 공산주의 문학을 추구를 했던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그냥 친일파 돼요. 네. 나중에 완전 친일파 돼가지고 일제 찬양하는 그런 활동 많이 하고, 물론 창씨개명도 다 했죠. 네. 민족 반역자였어요. 네. 그러다가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에 의해서 납북이 되어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카렐 차펙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박영희는 민족을 배신한 민족 반역자 친일파였지만, 원작자인 카렐 차펙은 굉장히 용감한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문학적 성취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6번 정도 거론이 될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했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독일이 카렐 차펙의 노벨상 수상을 저지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독일이냐? 왜냐하면은 이 시기가 바로 히틀러의 집권 시기였거든요. 카렐 차펙이 체코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체코를 점령하려고 계속 위협하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카렐 차펙의 주위 사람들이 이 카렐 차펙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요. 왜냐면은 카렐 차펙이 히틀러를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히틀러가 체코로 쳐들어오게 되면 카렐 차펙은 바로 붙잡혀 갈 거다라고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카렐 차펙이 영국으로 망명을 갈 기회가 생겼었대요. 그런데 이 용감한 지식인 카렐 차펙은 망명을 안 갔어요.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프라하에서 계속 히틀러를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1938년 히틀러가 아직 체코를 점령하기 전이죠. 1938년에 카렐 차펙은 인플루엔자에 걸려요. 그리고 이 인플루엔자에 걸린 다음에 또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엔 폐렴으로 1938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죽음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으니까요. 카렐 차펙이 병에 걸려 죽지 않았다면 아마도 독일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병으로 세상을 뜬 것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기도 하죠. 당시 시대가 너무나 잔혹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용감한 행동으로 카렐 차펙은 지금도 체코의 국민 작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고요. 로스의 만능 로봇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로 뛰어난 작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멋진 카페인 카페 루브에 가시게 되면 커피를 한 잔 드시면서 히틀러에 대항했던 용감한 지식인 카렐 차페, 그리고 그가 지은 로봇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